신고는 일반적인 전화처럼 접수되었다. 한 여성이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나 기명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사라졌다고. 이 사건은 2017년 7월 중순 미주리주 오자크 카운티에서 발생했다. 외딴 곳이었고 농장지대였으며 건물 몇 채와 넓은 토지가 있는 곳이었다. 바로 전날, 바로 그 부지에는 이미 긴급구조대가 출동한 적이 있었다. 소방관들이 집 근처 식물에 붙은 불 때문에 출동했던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피해는 미미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레베카 루드는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날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딸이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뒤 떠났다는 것이다. 그녀는 딸이 평소에도 다루기 힘들었고 자주 다투었으며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진술이 첫 번째 조서의 기초가 되었다. 그 순간에는 다른 정보원이 없었다. 소지품은 자세히 확인되지 않았고 부지도 면밀히 조사되지 않았다. 사건은 자발적 가출로 분류되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모든 것은 사실을 기록하고 인상착의 정보를 배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각적인 의심을 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한 가지 중요한 뉘앙스가 있었다. 모든 상황은 오직 한 사람의 말에만 근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나중에 사건을 되짚어 봐야만 했다. 초기 사건 자료는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되었다. 갈등, 화재, 가출. 하지만 이것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과거로 돌아가 사바나가 농장으로 이사 오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봐야 했다. 그 전까지 사바나는 미네소타에서 살았다. 잠시 머물거나 오가는 식이 아니라 계속 그곳에 살았다. 그곳은 사람들이 그녀를 수년간 알고 지냈으며 다른 사람의 전원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그녀를 직접 보아온 환경이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개인 파일을 요청했을 때 그들 앞에는 끝없는 스캔들의 역사가 아니라 특정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정해진 일과에 적응해 살아가는 특징을 보여주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자료에는 실제로 의료 기록이 있었다. 그것은 인지, 주의력,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적응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기록들은 상황을 미화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급격한 감정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실종과 관련된 행동을 시사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모든 것을 끊고 사라지는 식의 사건은 없었다. 보고서와 신상 기록에 따르면 사바나는 학교에 다녔고 전문가의 관찰하에 있었으며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생활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유지되었다. 그녀는 사회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엇을 예상해야 하고 무엇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건 파일에서 양어머니의 증언은 별도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이사가기 전의 기간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친어머니에게 가겠다는 생각은 하룻밤 사이에 떠오른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바나는 그에 대해 미리 이야기했다. 한 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주제로 돌아와 질문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양어머니는 이것이 현재의 삶에서 도망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과거를 이해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관계를 쌓아보려는 소망에 가까웠다. 그 결정은 논의되었다. 숨기지 않았다. 최후 통첩이나 큰 다툼에 동반되지도 않았다. 이 말들은 디지털 흔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사가기 몇 주 전 사바나의 개인 계정과 기록을 검토했다. 거기에는 공격성이 없었다. 격한 발언도 없었다. 관계를 끊을 준비를 하는 사람의 느낌도 없었다. 오히려 그 게시물들에서는 새로운 단계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설렘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느껴졌다. 그녀는 길 위에서의 여정에 대해 썼다. 새로운 장소에 대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기록들은 과거와의 작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혼자가 아닌 채로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사 자체도 즉흥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적이었다. 짐도 챙겼다.
합의가 있었고 논의된 계획도 있었다. 사바나는 자신이 어디로 왜 가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머니의 말처럼 언제든 혼란을 일으키고 흔적 없이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과는 잘 맞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첫 번째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농장으로 오기 전에 사바나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쉽지 않더라도 소통과 안정을 추구했다. 이것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행동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여기서 핵심적인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사 오기 전에 사바나의 모습과 나중에 어머니가 묘사할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 균열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는 농장에서의 삶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으로 가서 이사 후에 일어난 일들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어지는 시기는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베일에 쌓인 기간이다. 사바나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한 후 일어난 모든 일은 이 단계에서는 오직 하나의 정보원을 통해서만 복원할 수 있었다. 이웃도 없었다. 매일 그녀를 볼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다. 독립적인 증언도 없었다. 이 시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경찰과의 대화에서 기록된 레베카 루드의 진술뿐이다. 사건 파일에는 두 날짜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으며 나중에 함께 검토될 것이다. 2017년 7월 19일 소방관들이 식물 화재로 오자크 카운티의 루드 부지로 출동했다. 2017년 7월 20일 레베카 루드가 사바나가 실종되었다는 신고서를 보안관 사무실에 제출했다. 같은 날 루드는 상세한 진술을 했다. 이것은 단편적인 문장들의 나열이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진술은 문서에 기록되었고 경찰의 초기 조치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루드의 말에 따르면 화재 후 사바나는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딸이 일어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사바나로 하여금 떠나기로 결심하게 만든 계기였다. 대화도 없이, 무언가 설명하려는 시도도 없이. 문서에는 루드가 묘사한 가출이 7월 19일 밤에서 20일 새벽 사이에 일어났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녀는 사바나가 집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 짐을 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루드는 그날 저녁에는 다툼이 없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분위기는 평온했다고 한다. 이어서 진술에는 세부 사항이 등장한다. 루드는 사바나가 무엇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지 열거했다. 사건 자료에는 배낭이 언급된다. 그 안에는 옷, 개인 소지품, 그리고 루드가 가장 아끼던 것이라고 부른 담요가 있었다고 한다. 이 세부 사항은 여러 번 언급되며 계획된 가출의 징후로 제시된다. 루드는 그 순간 자체를 따로 묘사했다. 그녀는 사바나가 집을 나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이 열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부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침에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집이 어질러져 있었다거나 어떠한 다툼의 흔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7월 20일 루드는 사바나와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물품 목록을 경찰의 서면으로 제출했다. 목록은 순속하고 확신에 차서 작성되었다. 이것은 수정 없이 사건 자료에 첨부되었고 초기 며칠 동안 순찰대원들이 사용할 인상착의 정보의 일부가 되었다. 절차적인 관점에서 이 단계의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 완벽해 보였다. 시간대가 있었다. 추정되는 동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물품 목록이 있었다. 외부 개입에 대한 진술은 없었다. 강요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형식적으로 요소들은 하나의 체계로 맞춰졌다. 신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다. 사바나 레키의 실종 정보는 카운티의 당직 부서에 전달되었다. 인상착의 정보에는 루드가 제공한 묘사와 그녀의 말을 토대로 작성된 물품 목록이 사용되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색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 진술이 기록된 후 이야기는 더 이상 말의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는 기록, 움직임, 그리고 흔적들을 통해 복원할 수 있는 것들 뿐이었다. 레베카 루드의 버전이 문서화된 후 경찰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만이 남았다. 그녀의 말을 말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와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즉 전화통화 기록, 이동 경로,
금융거래 흔적, 그리고 사바나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그날 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사실을 통해 검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사바나의 전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통신사의 회신은 농장 지역에서의 마지막 접속을 기록했다. 그 이후로 기기는 더 이상 네트워크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통화도 메시지도 재접속도 없었다. 통신은 끊겼고 재개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시나리오에 있어 이것은 첫 번째 균열을 만든다. 디지털 흔적이 한 지점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이어서 금융 데이터가 확인되었다. 사바나의 은행 카드는 아무런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실종 당일에도 그 이후에도 구매도, 현금 인출도, 계좌 이용 시도도 없었다. 고립된 지역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것은 심각한 제약이다. 돈 없이는 어떤 이동이든 금방 흔적을 남기지만 여기서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 동시에 디지털 활동도 조사되었다. 소셜 네트워크는 변함이 없었다. 계정 로그인 기록이 없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가 없었다. 익명을 유지하려는 시도조차 보통 최소한의 흔적을 남긴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관심은 도로로 옮겨졌다. 오자크 카운티는 경로수가 제한된 시골 지역이다. 카메라는 많지 않았지만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했다. 출구, 교차로, 드문 감시 지점의 기록들을 화재 이후의 밤과 아침 시간대에 맞춰 확인했다. 사바나가 도보로나 히치하이킹으로 그 지역을 떠났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루드가 제출한 물품 목록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것을 집에 실제로 남아있는 것과 대조했다. 확인은 서두르지 않고 진행되었다. 확인되는 것은 기록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재평가를 위해 보류했다. 이 단계에서 아무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업무용 메모는 점점 더 많아졌다. 며칠이 지났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확장되지 않았다. 실종은 외딴 지역에서 일어났다. 마지막 전화 활동 이후 그곳을 벗어났다는 어떤 확인된 흔적도 없었다. 금융 거래는 없었다. 카메라는 경로를 보여주지 않았다. 순찰대원들은 보통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사람들과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가출설은 더 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계속 존재하지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확인된 방향들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한 곳으로 귀결되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우선순위를 바꾸게 된다. 외부 조사는 거의 소진되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장 자체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초점의 이동은 수사의 논리적인 연장선이 되었고 이제 부지 밖이 아닌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를 열었다. 2017년 7월 말 오자크 카운티 수사관들에게는 외부 수색을 위한 방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도로를 확인했다. 디지털 흔적을 확인했다. 가능한 경로를 확인했다. 이 모든 선들은 번번이 한 곳, 즉 밀집된 주거지역과 우연한 목격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카운티의 시골 지역에 위치한 농장으로 다시 이어졌다. 이 시점에서 관심은 필연적으로 그 부지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신고를 한 레베카 루드에게. 이전까지 그녀는 신고자이자 주요 정보원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이 바뀐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건을 복원해야 할 중심 인물이 된다. 개인정보에 따르면 당시 루드는 39세였다. 그녀는 약 81에이커 면적의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고립되어 있었고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웃이 거의 없었다. 이런 조건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부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외부인의 시선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루드는 농장에서 혼자 살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동거인 로버트 피트가 항상 있었다. 그의 존재는 사바나 실종 전후로 부지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술에서 그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스치듯 언급될 뿐 사건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등장하지 않았다. 루드에게는 정해진 직업이 없었다. 주된 일은 동물 사육과 부지 내 농사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생활 방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는 루드와 피트가 대부분의 시간을 농장에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드물었고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이전에 기록된 루드와 사회복지기관의 접촉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육권 관련 공식적인 문의나 이웃의 불만 신고 역시 없었다. 서류상으로 그녀의 이력은 깨끗해 보였고 우려할 만한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 외적인 평범함이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농장에서의 삶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은 그곳에 거주했던 두 사람에게서 나온다. 목격자가 없다. 독립적인 확인도 없다. 외부의 관찰도 없다. 어떤 사건 재구성도 전적으로 그들의 말에 의존한다. 이 단계에서 수사관들은 배경정보 수집으로 넘어간다. 일과, 습관, 이동 경로, 누가 언제 부지를 떠났는지, 누가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압박이나 비난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진술된 버전이 농장에서의 실제 생활 조건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이전에는 관심을 끌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이 분석되기 시작했다. 부지의 고립성, 사건의 전말이 두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 농장 외부에 흔적이 없다는 점. 종합적으로 이 요인들은 더 좁은 관심의 범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2017년 8월 초가 되자 농장 자체와 그곳의 상황을 통제했던 사람들에 대한 긴밀한 조사 없이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레베카 루드와 로버트 피트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종에 앞선 매일 모든 행동을 복원해야 할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 단계는 결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규모의 변화를 의미한다. 부지 밖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수사는 필연적으로 내부로 향하게 된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단순한 확인과 요청에 그치지 않고 농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수사가 농장에 집중되면서 수사관들의 관심은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으로 옮겨갔다. 이제 사바나가 이사 온 후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그녀에 대해 어떤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핵심 인보는 로버트 피트의 증언이 되었다. 그는 그동안 계속 부지에 거주했으며 실종 직전 기간에도 곁에 있었다. 그의 진술은 별도로 기록되었고 이전에 레베카 루드가 보고한 내용과 비교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이사 온 후 사바나의 평범한 삶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것을 그만두고 홈스쿨링으로 전환되었다. 이 결정은 영구적인 성격을 띄었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급격히 줄였다. 피트는 전화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기는 처벌의 일환으로 압수되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제한되었다. 사바나에게는 농장 밖에 누군가와 스스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부지에서의 매일의 노동에 대한 정보도 기록했다. 동물 돌보기와 농장 일은 하루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의무는 도움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규칙으로 묘사되었다. 증언에는 식사와 관련된 제한도 언급되었다. 이는 규율과 농장의 내부 규칙으로 설명되었다. 수사팀은 이 진술들을 평가 없이 기록하며 다른 사건 자료와 대조했다.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명확한 그림을 형성했다. 사바나의 농장 생활은 완전한 고립과 엄격한 통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학업, 통신, 일과 그리고 일상생활은 부지에 거주하는 어른들에 의해 규제되었다. 이 단계에서 실종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가출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자율적인 결정이 거의 불가능했던 환경의 맥락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 결론은 수사팀을 다음 단계, 즉 농장 부지와 실종 전 마지막 며칠간의 사건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로 이끌었다. 수색이 성과를 내지 않에 따라 수사관들은 증거보다는 레베카 루드의 행동에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조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바나가 공식적으로 실종자 수색 대상이 된 기간 동안의 그녀의 행동의 말이다. 루드는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 공유를 촉구하며 감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색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게시물은 퍼져나갔고 그 아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들의 내용은 모순적으로 보였다.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글에서 루드는 동시에 사바나길 은혜를 모르고 성격이 까다롭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그녀는 자신의 실종에 스스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폭발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밖에서의 그녀의 행동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규모 수색을 벌이는 가능성이 논의되었을 때 루드는 농장 부지로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유재산과 농장시설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 이는 허용되는 일이었고 거절은 압력 없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부지 밖에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결정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농장은 여전히 핵심 장소인데 그곳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었다. 그러면서도 루드는 과정과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주장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긴장감을 조성했다. 공개적인 활동은 실제적인 제한과 결합되었다. 도움 요청은 수사를 한 사람에게 편리한 틀 안에 두려는 시도와 병행되었다. 이 시점에 이르러 레베카 루드는 더 이상 단순한 신고자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수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수사팀으로 하여금 그녀의 결정과 무관하게 더 공식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점차 사적인 하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8월 초, 수사팀은 한 가지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농장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 레베카 루드의 행동, 부지 밖에서 어떠한 흔적도 없다는 점, 그리고 농장에서의 삶에 대한 증언들이 종합되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했다. 수사팀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 2017년 8월 4일 오자크 카운티 보관실 직원들이 농장에 도착했다. 작전은 미리 준비되었다. 부지는 넓고 외딴 곳에 있었으며 여러 건물과 개방된 구역이 있었다. 수색에는 수십 명의 경찰관이 참여했다. 경찰견도 동원되었다. 작업은 일찍 시작되었고 명확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집을 수색했다. 각 방을 기록하고 개인 소지품을 목록화했으며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그런 다음 농장 건물, 헛간, 울타리로 이동했다. 각 구역은 개별적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것이 문서화되었다. 집 뒤편 구역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바로 그곳에 루드가 이전에 우발적인 화재가 난 곳이라고 지목했던 장소가 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 화재 때문에 소방관들이 농장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이제 이 장소는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잠재적인 증거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소각장은 특히 철저하게 조사되었다. 흙을 층층이 걷어놨다. 가능한 발견물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천천히 작업했다. 조사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 구덩이에서 작은 뼈 조각과 치아가 발견된다. 그 후 부지에서의 작업은 중단되었다. 발견 장소는 즉시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발견된 모든 조각들은 수거되어 포장되고 봉인되었다. 자료는 전문가 감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다. 절차는 언론에 대한 언급이나 성급한 발표 없이 진행되었다. 이 발견은 사건의 성격을 바꿨다. 실종은 더 이상 자발적 가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전환된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수색의 범위를 넘어 형사 절차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핵심은 감식 결과와 발견이 이루어진 부지를 통제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된다. 바로 그것들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팀을 다음 결정으로 이끌 것이다.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받은 후 수사팀은 레베카 루드와 로버트 피트의 행동을 면밀히 추적했다. 아직 공개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관련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의 범위는 사실상 제한되었다. 부부의 모든 이동과 법적 조치는 업무상 기록되고 분석되었다. 이 시기에 사건 자료에는 미주리주 신분 등록부의 기록이 등장한다. 레베카 루드와 로버트 피트가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 절차는 비공개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서류는 정확하게 처리되었고 즉시 수사팀에 알려졌다. 수사에서 이 사실은 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가졌다. 주법에 따라 부부는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법규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신문과 대질신문의 가능성을 현저히 제한했다. 수사관들은 혼인신고를 이미 확인된 정황과 비교했다. 감식 결과 발견된 뼈 조각이 사바나 레키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농장 부지는 핵심 장소로 특정되었다. 그곳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범위는 최소한이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두 피의자 사이에 상호 증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장벽이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또 다른 행동이 포착되었다. 루드와 피트가 미주리주를 떠났다. 이동은 공식적인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려는 시도도 은밀한 출발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의 부재는 직접 출석이 필요한 모든 수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수사팀은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법적 면책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 주의 사법권을 벗어나는 것,
이 행동들 각각은 개별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수사팀이 핵심 인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동 패턴을 형성했다. 별도로 출발 시점에 루드와 피트 모두 수사에 협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되었다. 법 집행기관 대표들과의 접촉은 최소한이었고 형식적인 성격에 그쳤다. 이전에 제시된 모든 사건 버전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미 수집된 자료, 전문가 감정 결과, 그리고 부부의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절차적 결정을 내렸다. 루드와 피트의 행동은 사법 방해 시도로 규정된다. 농장 부지에 대한 통제권과 각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살인 및 증거 은닉 혐의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수사는 정보 수집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 날짜, 지시사항이 등장했다. 다음 단계는 체포, 주간 절차, 그리고 이 사건의 향후 전개를 결정할 첫 공식 신문과 관련되었다. 영장이 발부된 후 레베카 루드와 로버트 피트는 각각 체포되었다. 첫 몇 시간은 내용 있는 진술 없이 지나갔다. 피트는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세부 사항을 피했다. 그의 태도는 감정 결과와 사건의 현재 상태에 대해 통보받은 후에 바뀌었다. 그 후 그는 본격적인 신문에 동의했다. 신문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되었다. 피트는 감정적인 평가 없이 절제된 태도로 말했다. 그는 사바나가 이사 온 후 농장에서의 생활을 묘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루드의 통제는 점차 강화되었다. 처음에는 엄격한 규칙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잔인한 조치로 변했다. 조서에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었다. 피트는 처벌이 굴욕적인 성격을 띠었고 훈육이나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바나는 농장 부지에서 힘들고 굴욕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차가운 물에 노출된 후 손상된 피부에 극심한 자결감을 유발하는 물질로 치료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루드에게 익숙한 통제 방식이 되었다. 피트는 일어난 일이 일회성 폭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체계적인 성격을 띠었다. 제한, 굴욕, 신체적 압박이 정기적으로 가해졌다. 그는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며 이는 두려움과 생활 및 재정적으로 루드에게 완전히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고립 조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피트는 사바나가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통신은 통제되었다. 이동은 농장 부지로 제한되었다. 어떤 불복종도 또 다른 처벌의 구실로 여겨졌다. 진술에는 동기도 등장했다. 피트의 말에 따르면 루드는 곧 사바나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함께 사는 생활이 그녀에게 짜증과 분노를 유발했다. 처벌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를 멈추고 쌓인 공격성을 표출하는 배출구가 되었다. 어느 순간 그가 주장하듯이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피트의 증언은 이미 수집된 자료와 비교되었다. 전문가 데이터, 고립 조건, 사바나 실종 후 루드의 행동, 그리고 수사를 제한하려는 그녀의 시도들이 하나의 일관된 순서로 맞춰졌다. 이 말들은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유와 나중에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장기간의 잔혹행위라는 확립된 사실을 기록한다. 이것은 증언과 증거의 총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다. 은폐의 동기는 명백해졌다. 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농장에서 장기간 벌어진 일을 숨기려는 시도였다. 피트의 신문 후 수사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고 마지막 며칠의 정확한 연대기를 복원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바로 이 단계가 향후 기소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 이야기에 각 참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2017년 8월 초 레베카 루드는 오자크 카운티 수사과로 신문을 받기 위해 이송된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이미 감정 결과와 로버트 피트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대화는 이전에 설명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건, 날짜,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신문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첫 몇 분 동안 루드는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농장의 어려운 상황과 사바나와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피하려 했다.
그녀의 답변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이전에 언급했던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사건 자료 일부를 제시하자 루드는 새로운 버전의 사건 경위를 제안했다. 그녀는 농장 부지에서 사바나를 발견했을 때 이미 생명의 징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 판단했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행동했다. 이 버전은 바로 이 신문 과정에서 처음 기록되었으며 이전 사건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서에는 그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루드는 사회적 비난과 사회복지국의 조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바로 이것이 농장의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흔적을 없애려 한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발견 시각, 행동 순서, 그리고 이미 확립된 사실과의 불일치에 관심을 가졌다. 루드의 답변은 일관성이 없었다. 그녀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신문 조서에 기록되었다. 새로운 버전은 피트의 증언 및 감정 결과와 대조되었다. 사바나에 대한 장기간의 학대와 완전한 고립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발견된 유해 조각의 특징 또한 루드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사바나가 사라진 후 그녀의 행동이 별도로 분석되었다. 처음에는 가출설, 그 다음에는 우발적인 화재 이야기, 이제는 공황과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설명이었다. 각각의 새로운 설명은 이전 버전이 확립된 사실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 후에 나타났다. 신문 결과 수사팀은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버전이 타당하지 않다고 기록했다. 이는 피트의 증언, 전문가 자료, 그리고 사건의 논리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사건 자료에는 또 다른 기록된 모순점이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검찰은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인 증거는 의도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사건 은폐를 시사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이 입장을 확고히 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길 준비를 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레베카 루드 신문 이후 수사팀은 더 이상 그녀의 설명을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 대화 중에 언급된 모든 버전은 조서에 기록되었지만 이후의 조치는 구두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발견된 모순점들과 그녀가 제시한 버전에 들어맞지 않는 이미 수집된 증거들 때문이었다. 신문 이전에 그리고 신문과 무관하게 루드가 저지른 행동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사후에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치들이었다. 2017년 8월 초 이전에 압수된 전자기기와 금융서류가 별도의 조사를 위해 보내졌다. 공식적인 요청서 작성과 감정 지시와 함께 절차들이 병행하여 시작되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저장 매체, 압수 시간, 메모리 상태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컴퓨터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사용자 활동 기록을 복원했다. 검색어, 브라우저에서의 행동 순서,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보고서에는 생물학적 흔적을 없애는 방법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된 검색어가 기록되어 있었다. 검색어들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띠었다. 타임스탬프는 사바나가 사라지기 전의 기간과 그 직후의 날들을 가리켰다. 이러한 정보 검색이 미리 시작되었다는 점이 별도로 기록되었다. 이 행동들은 신문이나 공식적인 혐의가 제기된 시점과 일치하지 않았다. 감정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어떠한 의견이나 해석 없이 사건 파일에 첨부되었다. 동시에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정부 보조금이 분석되었다. 수사 결과 사바나 명의로 된 수당이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은 중단되지 않았고 상황 변경에 대한 통지도 발송되지 않았다. 금융서류에는 이후 몇 주 동안 정기적으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돈은 평상시처럼 사용되었다. 이 사실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독립적인 요소로 사건 파일에 추가되었다. 디지털 및 금융 데이터는 로버트 피트의 증언 및 루드가 이전에 제시했던 버전들과 대조되었다. 흔적은 배방법에 대한 정보 검색, 수당 수령 유지, 그리고 일관성 없는 설명 변경이 하나의 행동 연대기로 맞춰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립적인 출처에 의해 확인되었고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 및 금융조사 보고서는 증거 부분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 자료들은 자백, 진술 거부 또는 새로운 버전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특정 시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동들을 기록했다. 이 문서들이 첨부된 후 충동적인 결정이라는 버전은 더 이상 수사 자료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데이터 전체는 계획적인 범행과 그에 따른 은폐 그리고 물질적 동기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단계에서 증거 기반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의 절차적 단계는 사실 규명이 아닌 서류 작업의 문제가 되었다. 디지털 및 금융 자료가 첨부된 후 로버트 피트의 입장이 바뀌었다. 수사팀이 제시한 증거의 양은 그의 이전 행동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변호사 입회하에 그는 검찰과의 협조에 동의했다. 사건에서 그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진술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되었다. 피트는 농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조서로 작성되고 음성 녹음이 첨부되었다. 그는 레베카 루드가 사바나에게 과도한 양의 하이드로코돈을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후 사바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주변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이어서 피트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그는 루드의 지시에 따라 유해를 옮기고 부지 내에서 소각하는 데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과정은 며칠이 걸렸다. 그는 이것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출서를 만드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피트의 증언에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부지 내의 장소, 행동 순서 그리고 시간 간격을 지목했다. 이 정보는 수색결과 감정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흔적과 대조되었다. 이미 확립된 사실과의 중대한 불일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트는 역할 분담을 별도로 강조했다. 그는 핵심적인 결정은 루드가 내렸고 자신의 참여는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국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점은 검찰에 의해 기록되고 다른 사건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검토되었다. 피트의 증언은 이전에 흩어져 있던 요소들을 연결했다. 그것들은 디지털 및 금융 증거를 보완하고 농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신문에서 루드가 제시한 버전들은 더 이상 수사에 사용되지 않고 조서의 일부로만 남게 되었다. 종합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 내용 구성을 마쳤다. 사건 자료에는 고의적인 행동과 일관된 사건 은폐에 대한 결론이 기록되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법정에서 전개될 것이다. 신문이 끝나고 모든 핵심 증언을 확보한 시점에서 수사팀은 정확한 행동 순서를 재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관련자들의 설명은 더 이상 기초로 간주되지 않았다. 수사에는 문서, 감정, 그리고 독립적인 출처로 확인된 검증 가능한 사실들만 남았다. 어떤 데이터를 통해 사건을 시간과 연결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분석되었다. 수사팀은 로버트 피트의 증언, 독성학 연구 결과, 압수된 장치의 디지털 흔적, 그리고 부지 내 이동과 관련된 기록에 의존했다. 이 출처들은 체포 이후에 나타난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대조되고 독립적으로 검증되었다. 이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2017년 7월 18일에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이날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된 시점으로 간주된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별도의 기간에 속하며 이후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다. 재구성은 시간 단위로 이루어졌다. 당일 레베카 루드가 이전에 처방받은 약물을 사바나에게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허용 복용량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피트의 증언과 의료 데이터는 사바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음을 시사했다. 이 시점에 아무도 의사나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지 않았고 외부의 도움도 요청되지 않았다. 이어서 수사팀은 위급한 순간이 닥친 후 취해진 행동들을 상세히 분석했다.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사바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얼마 후 그녀는 집에서 부지 안쪽, 이전에 쓰레기와 유기 폐기물을 태우던 장소로 옮겨졌다. 며칠에 걸쳐 벌어진 사건들이 별도의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수사팀은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가 일회성 반응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과 손에 잡히는 것들이 사용되었다. 행동의 반복성과 장소 선택은 사건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재구성의 결과로 시간적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2017년 7월 18일은 핵심적인 행동이 있었던 날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은폐와 흔적 인멸의 기간으로 기록되었다.
이 구도는 공식적인 연대기 형태로 작성되어 사건 파일에 첨부되었다. 구성된 그림에는 시간적 공백이나 논리적 단절이 없었다. 각 단계는 증언, 감정 결과 또는 디지털 데이터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재구성은 검찰에 전달되어 이후의 절차적 결정의 기초가 되었다. 기소장이 승인된 후 사건 자료는 미주리주 오자크 카운티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시장에서 사건에는 더 이상 흩어진 버전들이 없었다. 기소 파일에는 로버트 피트의 증언, 감정 보고서, 디지털 데이터, 금융 서류, 그리고 일별부 시간별로 재구성된 사건 연대기가 수집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는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서 다루어졌다. 공판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법정에서는 신문조서, 전문가 의견서, 그리고 선서하에 이루어진 증언이 낭독되었다. 법원은 핵심적인 날부터 시작하여 이후 사건 은폐 시도 기간까지의 일련의 행동들을 순차적으로 심리했다. 모든 주장은 문서 및 기술 데이터와 대조되었다. 자료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양측의 입장은 예측 가능해졌다. 레베카 루드가 이전에 했던 설명들은 감정 결과 및 피트의 증언과 비교되었다. 이 버전들은 사건 자료에 기록되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진술과 확립된 사실 사이의 불일치는 공판조서에 기록되었다. 변호사들과의 상담 후 루드는 유죄 협상에 동의했다. 그녀는 고의적인 살인 및 그에 따른 사건 은폐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에서 공식화되고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통해 주법에 규정된 더 무거운 처벌의 심리를 배제할 수 있었다. 로버트 피트의 역할이 별도로 심리되었다. 법원은 그의 수사 협조, 사건 은폐 참여 인정, 그리고 기소의 기초가 된 증언을 고려했다. 그의 행동은 주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핵심 사건 이후의 공범 행위로 규정되었다. 재판 결과 판결이 선고되었다. 레베카 루드는 미주리주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로버트 피트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은폐 및 공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위한 주교도소로 보내졌다. 판결은 심리 과정에서 내려진 모든 결론을 확정했다. 수사에 의해 재구성된 연대기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공식적인 사건 경위가 되었다. 실종 신고로 시작된 이야기는 구체적인 형량, 구체적인 시설,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으로 끝났다. 판결이 효력을 발휘한 후 사바나 레키 사건은 법원 기록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것은 관련 기관의 보고서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공식 성명 속에서 계속 존재했다. 사바나의 양어머니는 지역 언론과 몇 차례 인터뷰를 했다. 그녀는 농장으로 이사하기 전에 사바나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모습은 레베카 루드가 수개월 동안 경찰과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버전과 극명하게 달랐다. 이전에 사바나를 알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워 보였다. 오자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최종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모든 정보가 한 명의 성인으로부터 나올 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형식적인 문구로 시작되어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기관 내에서 이 사건은 그러한 상황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농장은 다음 해에 매각되었다. 건물들은 철거되고 부지는 주인이 바뀌었다. 그 장소는 카운티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지만 기록 보관 자료와 수사 문서에 남았다. 법원은 레베카 루드가 사바나 리키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일어난 일을 지속적으로 은폐했다고 판결했다. 그녀의 유죄는 종합적인 증거, 로버트 피트의 증언, 그리고 법원 자료에 기록된 차백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세부 사항은 완전한 정확성으로 복원되지 않았다. 사바나의 마지막 시간들은 간접적인 데이터와 공범의 진술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백은 사건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사바나 레키의 이야기는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은 사실 확인 없이 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기록되었다.